곳곳에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요즘.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새해 우리 경제도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리스크와 유로존의 향방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수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여기에 투자 부진과 각종 규제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고용 불안도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2014년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MTN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마련한 신년 특집 경제연구원장에게 듣는다. 2014 한국경제 대전망. 우리 경제의 현주소와 전망, 해법을 함께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왜 삼성전자 같은 금융기관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자주 듣곤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외치고 금융기관들이 덩치를 키워온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데 금융기관의 경쟁력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집 경제연구원장에게 듣는다. 2014 한국경제 대전망. 오늘은 자본시장연구원의 김영태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금융산업의 실력을 진단해보고 어떻게 실력을 키워야 하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좀 바쁘신데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해 국민들 관심사는 우리 경제가 이제 불황의 터널에서 좀 빠져나올지, 좀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건지, 이게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으신데, 올해 우리 경제 나아지는지 좀 해외 경제 여건까지 포함해서 좀 종합적으로 한번 총론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결론적으로 올해 한국 경제는 작년에 비해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수출이고요.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경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를 봤을 때 미국 경제는 올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 축소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1의 교육국이 중국인데, 네, 중국이 올해 성장률이 7.3에서 한 7.6% 정도 예상이 됩니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지긴 하지만 연착륙하는 쪽으로 네, 괜찮은 상황이고요. 일본은 사실상 아베노믹스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소비세 인상에 의해서 경기가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하고요. 유럽도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이었는데 올해 아마 퍼센티지는 낮지만 플러스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영향을 봤을 때 한국 경제는 올해의 한국 경제는 작년보다는 좀 나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좀 희망을 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자본시장 연구는 아무래도 이제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경제도 쳐다보고 이제 시장도 바라보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지금 이제 증권 시장만 보면 좀 투자자들이 좀 지쳐 있는데 네. 시장도 좀 나아지는 거겠죠? 네, 시장이라고 하는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경제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그 틀 속을 벗어날 수는 없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식 시장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외적인 요인보다는 무엇보다 기업 하나하나, 산업 하나하나의 그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ICT 산업,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조선업, 석유화학업 모든 업종이 특히 일본과 경쟁하는 자동차 업종만을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성과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상황에서 나오신 김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의 자세, 좀 유념해야 되겠다는 상황을 좀 한번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의 주식시장도 이제는 성숙된 시장이 됐습니다. 이전처럼 1년에 10%의 수익, 20% 수익을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는다. 이건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 은행 예금금리 플러스 1, 2%를 더 얻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른 어떤 외부적인 정보보다 기업의 성과를 근본적으로 보시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제 한국 시장도 주식시장도 기관 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개인이 개별적으로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접 투자, 뮤추얼 펀드, 연금 이런 쪽을 활용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면 기본으로 돌아가고 과욕까지 부리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엿댈 수 있겠네요. 예, 예. 그 올해 이제 대외 여건을 보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반대로 보면 또 이제 그만큼 경기가 좋아진다는 또 신호일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문제, 돈줄 조이는 문제와 더불어 또 엔화의 약세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우리 경제의 영향은 어떨지 시장 영향은 어떨지 뭐 종합적으로 좀 한번 진단을 해주시죠. 네, 일단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이것은 미국이란 나라가 기축통화국이고 전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국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또 심지어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이자를 올리게 되면 한국에 들어와 있던 자본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 시각을 조금 그들의 입장, 우리나라에 돈을 투입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이 돈을 투자하고 뺄 때 상대적인 이자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시하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가 뭐 600억 불 정도 경상수지 흑자를 보였고 내년도 우리 연구원의 전망 자료를 보면 그 정도는 안 되지만 400억에서 500억 달러 정도는 흑자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상수지 흑자라는 것은 기업으로 말하면 영업이익을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단단하다는 얘기고 지난번 양적 완화 축소에 관한 논의가 처음 작년도 벤 버냉키 의장으로부터 시작돼서 전 세계 경기가 흔들릴 때도 대한민국은 견고했습니다. 그 유일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되고 심지어 이자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머징 국가에 투자한 돈은 이머징 국가 안에서 돌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머징 국가에 들어와 있는 국가 중에서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나 다른 국가들이 안 좋으면 그 돈이 다시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위험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한국에서 돈을 뺄 정도면 투자할 데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엔화 약세 지금 이제 수출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은데 사실 엔화 많이 민감하게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기본적인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의 엔화가 지금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거 10년의 평균을 보면 과거 사실은 작년을 기준으로 한 2, 3년 동안 엔화가 굉장히 비이상적으로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엔화는 10년 평균 그 평균 수준에 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지금보다 더 약세가 된다면 많은 품목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주목하는 점은 지금 작년에 일본의 그 경상수지 그 수치를 보면 경상수지 적자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엔화가 약세가 돼서 예를 들어서 제품값이 싸져서 수출을 많이 했는데 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점점 더 커졌을 것인가 의아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엔화 약세로 인해서 수출이 증가한 것보다 엔화 약세로 인해서 수입의 부담이 커진 그 포션이 훨씬 커졌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일본은 원유를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원유를 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 비용이 커졌기 때문에 일본은 그와 같은 경상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물론 아베노믹스 양적 완화 정책을 쓰고 있지만 그거를 일정 기간 저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시행될 경우 이것이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누적되기 때문에 그 하한선 그 정도에는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에서 안정이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보다 뭐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조금은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과도하게 과격하게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 들으면 사실 저희 경제가 엔화 강세 때문에 이제 똑똑한 재미를 볼 때도 있었으니까 엔화 역세를 그렇죠. 맞아서는 오히려 실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맞습니다. 되는 뭐 특히 일본이 예. 강세였을 때 그나마 일본이 잘한 게 예. 부실 기업들 정리하고 경제의 그 힘을 예. 축적했거든요. 예, 저희도 그러니까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창조 경제 이제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또 뭐 혁신 또는 창조 경제 3개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그 금융과 자본시장 입장에서 본 창조 경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글쎄 창조 경제에서 창조라는 의미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전에 안 했던 처음 하는 거를 하는 무슨 작업이 될 수도 있고 창조 경제라면 그런 경제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의미하는 창조 경제라는 것은 ICT를 중심으로 해서 각 산업을 융합한다는 의미가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한다 하는 것은 우리 쪽 용어로 표현한다면 트랙 레코드가 없는 기술, 기업, 산업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위험이 높다는 얘기이고요. 그런 위험은 사실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엔 채무 불이행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창조 경제, 창조 산업, 창조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모험 자본을 공급하고 불특정 다수가 위험을 부담하는 자본시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뭐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코스닥 시장, 새로 생긴 코넥스 시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자본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물론 벤처 캐피탈,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을 보면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했더니 주로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투자는 하는데 주로 6학년들한테만 투자를 했단 말이죠. 실제로 창조 경제가 살려면 1, 2학년한테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창조 경제가 보다 활성화되려면 초기 산업 또 좀 더 창업 기업 쪽에 자본이 많이 가도록 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이런 의미에서 올해부터 이제 자본시장 법 안에 포함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펀딩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크라우드 펀딩이 인터넷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모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미국도 창업을 지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고 유럽의 많은 나라도 도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스킴이 우리 창조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개념은 이제 돈을 빌린다는 개념보다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동안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이 어떤 자기가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누가 콘서트를 연다거나 문화 사업을 할 경우 도네이션의 개념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다음에 조금 변형돼서 대출 형식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90% 이상 실질적인 핵심적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은 사실 인터넷을 통한 투자가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 해서 많이 사실 규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조 경제에서 새로 창업한 기업, 창업한 젊은이들 근데 자본을 공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인프라를 갖추고 이런 제도를 이제 도입하게 됐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제가 이제 오프닝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사실 너무나 많이 얘기가 된 질문이죠. 금융산업은 왜 삼성전자 같은 기관이 나오지 않느냐. 물론 뭐 제조업 수출을 이제 실제 물건을 수출하는 제조업과 금융업은 또 성격이 다른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조금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금융기관이 지금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쎄 뭐 한두 가지 관점에서 이건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금융산업, 그 다음에 금융회사는 예.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가난한 집안의 맏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난한 집안의 맏딸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70년대, 80년대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그 당시에 집안에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많을 때 그 맏딸,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맏딸의 역할이 중요했거든요. 사실 공장에 다니면서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부모님 공양하고 학생들, 동생들 학비되고 하는 역할을 했죠. 이제 그러다 한 20년이 지나서 뭐 한번 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 대학을 못 나온 이 누나자 언니가 좀 그 대화에도 끼지 못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다른 동생들이 아니 누나 언니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식한 말씀을 하세요 하는 경우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 대기업을 중심으로 거기에 자본이 유입되도록 사실 그 당시 은행 자본의 채널로서의 역할을 했지 독립된 산업으로서 기업으로서 대우받아본 적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물의 뒷면 정도였었죠. 맞습니다. 예. 보조하는 기능만을 사실 수행해 왔죠. 그러다 이제 그것이 풀어지면서 올해 은행도 그렇고 증권사들이 사실상 독립적인 산업으로 인정받고 역할을 하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그동안 고생해왔던 언니 역할을 한 금융산업이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금융산업 자체가 규제 산업입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수 없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부와 정책 당국과 감독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떤 실물 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산업 자체가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서 한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을 독립적인 산업으로 보는 그런 정책 또는 정부와 감독 당국의 어떤 시각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와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물론 규제와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지만 일종의 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상품이거든요. 예. 금융 서비스도 금융 상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상 예를 들어서 우리 금융 투자업을 얘기한다면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모든 것이 포괄주의로 풀려져 있지만 사실상 새로운 상품이 나 있을 때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참고 지도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 조금 더 자유롭게 삼성, LG, 현대 자동차가 그러하듯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좀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정책 당국자의 어떤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작년에 그 영업이익에서 해외에서 버는 영업이익이 한 80% 정도 되고요. 80%. 현대 자동차도 70% 이상 됩니다. LG 화학도 65% 정도 됩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의 국내 은행 또는 증권사는 해외에서 버는 영업 수익 비중이 아마 3% 미만입니다. 예. 너무나 지나치게 작은 수준이죠. 지금 금융위원장이 뭐 텐텐텐인가 뭐 맞습니다.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우리 한국 경제도 이제 성장 잠재력이나 실질적인 성장률이 낮아진 저금리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큰 수익성을 올리기가 힘들고 따라서 우리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금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영업을 확대하는 해외에 눈을 돌리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쭉 말씀을 총론을 얘기해 주셔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는데요.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가 되게 중요한데 그동안 사실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 이제 금융위기 발생의 주범처럼 사실은 뭐 미국 금융기관들은 좀 사고를 쳤지만 네. 국내 금융기관들은 사실 한국처럼 이제 이 관의 힘이 센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세잖아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방만했던 건 아닌데 이후에 오히려 더 규제가 또 강화돼서 좀 지나치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동안의 규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2008년도에 서프라임 위기가 나면서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금융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근데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나라가 저 G20 국가 중에 하나고 OECD 멤버 중에 하나고 하니까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 정도,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 한국에는 별로 적합한 규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으로 보면 사실 2008년 서프라임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2007년도에 자본시장 통합법이 통과가 돼서 그야말로 좀 산업다운, 자유로움 또는 새로운 혁신을 기대할 그 시점에 딱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한국은 그냥 말씀드리면은 좀 성장판이 열린 상태다. 그래서 고기도 많이 먹이고 운동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나 많이 그 관절을 쓴 그 미국과 영국의 금융회사들처럼 그거를 좀 쉬어라, 움직이지 마라 하는 쪽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사실상은 저는 타당한 규제 방식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그런 규제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조금 물론 그 금융 규제에 있어서 시스템 위험, 다시 얘기해서 하나의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잘못될 경우에는 금융규제 당국이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금융시장 전반, 한국 경제 전반으로 옮겨가는 시스템 위험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더 운신의 폭을 넓혀줘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창조적인 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규제 당국이 한 규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좀 제가 보기에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격 규제를 좀 심하게 한다든가, 네, 뭐 신용까지 수수료율, 그다음에 뭐 은행의 경우 직원들이 한 군데 3년 이상 있지 말아라. 네. 너무 구체적인 인사 지침까지 주는 네. 거 좀 심했던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예. 기본적인 규제 철학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 전반에 미치는 전반적인 위험, 시스템 리스크는 관련된 것은 규제를 강화하되 그렇지 않은 산업 개별적인 것은 오퍼레이션 관련된 건 좀 풀어줄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 중요한 규제 철학의 틀은 규제를 좀 이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금융 소비자 보호, 자본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개인 투자자가 관련된 것은 규제를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우리가 보통 홀세일 비즈니스라고 하죠. 기관 투자자와 전문가들이 관련된 비즈니스는 확 풀어줘서 다른 어떤 나라 풀어줘서 해외에 나가서 국내에서도 다른 글로벌 금융회사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규제의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산업도 이제 산업으로서 좀 키우기 위한 규제 당국의 생각의 변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금융산업 전반이 어렵습니다만 이제 증권시장 보면 참 증권사들 좀 보면 참 딱합니다. 네. 뭐 거래량 줄어서 이제 브로커리지 수수료 그러니까 상당히 줄었고 다른 부분에서 뭐 새로운 먹거리는 잘 보이지 않고 네. 그 증권회사 시장 전체가 좋지 않은 데다가 또 증권회사는 너무 많아서 또 그 경쟁은 또 과도해지고 있고 증권업계 전반에 이제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증권 산업이 역사상 처음으로 과점으로 진입하는 초기 단계에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지금 증권 회사의 개수가 62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중에서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이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5대 증권사 종합금융투자회사라는 라이센스를 따로 줘서 헤지펀드라든지 프라임 브로커리지라든지 기업 여신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62개는 누가 보더라도 좀 과도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드 오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차별화해 줄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산업구조 개편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우리 투자증권의 민영화입니다. 우리 투자증권이 NH그룹으로 이제 사실상 가게 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우선 협상자로 진행이 돼 있죠. 그래서 가더라도 저는 이번 우리 투자증권의 민영화가 증권산업 구조 개편의 종결점이 아니라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새로운 구조조정이 획기적으로 발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좀 M&A를 통해서 좀 그렇습니다. 작업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
또는 수익성을 위해서 M&A를 하지만 국가 전체, 자본시장 전체, 증권산업 전체의 입장에서 개별 회사의 CEO들이 그림을 그릴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부가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큰 그림의 방향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자기 자본이 10조 되는 증권사, 리딩 증권사가 하나 정도는 있고, 그다음 대형 IB 중에서요. 네, 그다음에 예. 한 5조 자기 자본 5조짜리 증권사가 한 서너 개 정도는 존재하고 나머지는 이제 세분화되고 예. 특화된 증권사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말씀드리는 10조는 아니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태에서 제일 큰 자기 자본을 갖고 있는 회사가 KDB 대우증권입니다. 예. 약 4조 정도 4조.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NH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 합하면 그게 한 4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5년 앞을 내다보면, 우리가 계획을 짠다면 5년을 봤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 것이냐, 증권과 자본시장에서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통합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 지금 아시아 본드 마켓 이니셔티브라는 채권 관련된 플랫폼을 통합하는 이슈도 있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펀드 패스포트라고 예. 펀드와 관련된 규제도 통합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특히 그런 시장이 하나로 통합됐을 때 누구보다도 많은 베네핏을 볼 수 있는 나라는 저는 한국이라고 봅니다. 예, 예. 중국, 일본은 아니고요. 우리가 워낙 시장이 좁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5년 후에는 중국의 증권사, 일본의 증권사와 경쟁을 해야 될 텐데요. 예. 그들의 자기 자본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큰 상태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면 제일 큰 증권사가 중신증권, CTIC이라는 증권사가 있는데 여기가 한 18조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위, 3위, 4위, 5위 증권사가 한 지금 7, 8조 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제일 큰 증권사는 아시다시피 노무라 증권인데 전 세계 자본금은 한 30조 원 되고 아시아에 배정된 자기 자본이 한 13조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이와, 니코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의 리딩 뱅크라는 것은 아시아를 대상으로 최소한 30% 정도의 영업 수익은 아시아에서 얻을 수 있는 증권사를 의미하고 예. 이런 증권사가 되려면 그 경쟁 구조와 ROE를 생각했을 때 한 10조 정도의 규모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앞부분에서도 이제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비슷한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국내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로 자꾸 나가야 된다는 네, 말씀을 네. 하시는데 이제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심플하죠. 네, 좋은 물건 맞습니다. 만들어서 잘 팔면 네, 되는데 해외로 나가게 되는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현지 규제 당국의 또 입장이라는 게 있을 거고 네.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팔아서 어떻게 이익을 낼 것인지 하는 네. 문제가 제조업보다는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그 해외 진출의 의미를 조금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우리가 나가서 해외 브랜치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자기 돈을 들여서 설립하는 경우, 이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규제 당국의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고 프로세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브랜치를 만들거나 지사를 만들 경우에는 저는 M&A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기존에 있는 봅니다. 잘하는 회사를 인수하는 그렇습니다. 게, 예.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가서 해외 진출이라는 것을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반드시 해외에 진출해서 지사를 세우고 브랜치를 세워야 해외 진출할 수 있다.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저성장 경제로 빠졌고 또 금리도 낮은 상황인데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은행 예금 플러스 2, 3%를 요구합니다. 지금 은행 예금 금리 정기 예금이 뭐 2.5%인데 여긴 도저히 못 넣겠다. 내가 1, 2%만 정확히 주는 데가 있으면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자율이 이제 자본 비용이라는 의미보다는 가처분 소득의 투자 소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소득을 투자 수익을 올린다는 게 굉장히 소비 진작과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때는 저는 무엇보다도 그 90년대부터 2000년 초까지 일본의 경우를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은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당시 일본은 우리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저금리도.
그래서 이때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주로 노무라를 중심으로 가계 자산을 해외 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면 더블 데커 상품이라 그래요. 더블 데커가 이제 영국에서 있는 2층짜리 버스 있지 않습니까? 더블 데커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브라질 채권에, 인도네시아 국채에, 뭐 폴란드의 주식에 투자하지만 거기 플러스 위쪽에 있는 버스는 환율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해지도 하지만 위험이 있는 사람,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개를 다 추구하는 이런 해외에 진출해서 해외의 성장 기회를 투자 수익으로 연결하는 그런 상품의 개발, 그것이 사실 제가 의미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그런 상품 개발이 한국의 현실에서는 더 절실한 해외 진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IB들이 조금 이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환 업무 또는 전 세계적인 어떤 분석 능력 이런 걸 갖춰야 되겠죠. 그럼 그건 실력 키우기도 같이 진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들 실력을 키우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바쁜 상황인데 지금 갑자기 뒤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금융 CP 사기 판매라든가 또 뭐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의 무형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 신뢰 이 부분에 크게 구멍이 뚫려 버렸는데요. 이거 사실 뭐 도덕적 해이도 있고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실한 이유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리셋하는 기분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정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자본시장의 권력은 투자자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산업, 금융시장의 권력은 금융소비자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든 금융소비자든 이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정책, 상품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이번에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신뢰로 회복하는데 이제 일으키는 쉽지만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는 우리 산업계 그다음에 뭐 정부, 감독당국, 우리 뭐 학계, 연구계 이르기까지, 물론 언론계 이르기까지 다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앞으로 저는 저금리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2%에 목말라 하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더 있다고 봅니다. CP와 같은 상황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은 잘잘한 페널티가 여러 군데 가는 것보다는 한번 잘못했을 때 좀 중차대한 다시는 신뢰를 잃으면 금융권에는 복귀하지 못한다 할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가 가야 책임을 지는 하도록 하는 특히 하는 그런 정책과 감독 그런 어떤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이제 뭐 불안전 판매라든지 이런 어떤 신뢰 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번 동양그룹의 CP 문제 이거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답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제가 이런 마켓을 보통 포획된 시장, 제가 captive market이라는 표현이란 쓰는데요. 사실 동양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그룹이라고 하는 모회사에 포획돼 있었습니다. 증권사라면 증권사의 특성대로 증권사의 비즈니스 모델대로 증권사를 위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실질적인 그 비즈니스가 사실 여러 다른 모기업 또는 다른 자회사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금융회사는 조금 독립적이고 금융회사다운 그런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또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한국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 FRB 이제 총재가 FRB 뭐 의장 총재 바뀌었죠. 버냉키에서 이제 옐런으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우리도 곧 이제 김중수 총재 임기가 만료됩니다. 나가시는 분 뭐 이렇게 평가하긴 그렇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좀 시장과의 소통이 좀 부족했다. 또 금리를 중간에 좀 내려줬어야 되는데 실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런 면이 뭐
사실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건대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금통위원을 포함해서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연준 의장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기 때문에 자기 미국 경제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워낙 글로벌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사실상 연준이 어떤 통화정책을 하느냐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조건으로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금융 정책과 통화 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전 세계의 어떤 자본의 흐름을 한 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한국에 미치는 다양한 경로, 그것이 또 시장에 미치는 다양한 경로를 다 같이 보고 그것을 이자율이라고 하는 지표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좀 통찰력이 있는 총재가 오셨으면 당연히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집불통형보다는 조금 유연하신 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좋겠고요. 그 고집불통도 이제 필요할 땐 중요한데요. 이제 두 번째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한은이란 그 중앙은행이 독립성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기획재정부죠. 정부하고 중앙은행 간에 저는 건전한 갈등, 건전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해상충 또는 의견 대립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중앙은행이 이쪽에 무조건 고집을 반대하거나 무조건 따라간다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어떤 통화 정책의 독립성과 금융시장의 안전성 또는 한국 경제의 성장 이것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그 중앙은행 총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 시장이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무조건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과 반대로 간다고 해서 그게 잘된 통화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리 방향을 내가 갈 테니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시장이 순수한 기대를 가지면서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경제 주체들이 따라올수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총재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국은행에 대해서 저한테 설문지를 보내왔을 때 제가 이제 강조했던 거는 이제 소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장님도 많이 보시겠지만은 뭐 가끔이긴 하지만 이제 뭐 외국의 20이라든가 FRB 총재들은 또 칼럼을 쓰기도 하고 또 뭐 자주 얘기를 하고 또 그 안에 소속돼 있는 위원들도 자기 의견을 자주 밝히니까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사실 한 달에 한 번 브리핑할 때 알고 또 다른 금통위원들 의견은 사실 전혀 알 수가 없는 속기록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맨버네키은행 이제 옐렌 의장은 더욱더 많이 할 텐데요. 통화정책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그 시기와 정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의 제시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하느냐가 통화정책의 핵심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선제적으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왜냐하면 모든 경제 주체, 특히 시장이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거든요. 주가가 떨어진다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없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그게 그런 의미에서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 시장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의견 제시 이거는 뭐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좀 실력 있고 통찰력 있는 새로운 한은 총재가 임명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질문인데요. 원장님 그림 많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예술과 금융, 예술과 경제를 접목시키는 글도 많이 쓰고 계신데 어떤 내용이신지요? 네, 이거는 사실은 모 신문사에서 이제 경제부에서 이제 저희 강연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들 대상으로 경제부 기자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기자분들이시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문제 솔루션을 풀면서 그림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제가 예술과 금융이라는 글을 쓰게 되고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런 글을 쓰면서 제일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미술 평론가, 뭐 큐레이터 너무나 예. 교수님들 많이 계신데 제가 그런 예술과 미술에 대한 얘기를 써서 너무 송구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이제 경제적인 시각에서 좀 예. 미술을 보고 또는 경제에 대해서도 미술이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가끔 시간이 날 때 뭐 우리 그림을 보러 가면서 이렇게 느껴 있으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뇌에 그 시냅스가 많이 연결되는 뉴런이 많이 활성화되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하게 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금융이나 경제랑 별로 다른 것 같지만 굉장히 연결되는 게 많은 예.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오면 그 다음 날 제가 글을 쓰면 굉장히 생각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고갱 같은 사람은 주식 브로커도 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인간이 하는 일이다. 특히 그리고 이제 창조 경제에서는 그 모든 것이 융합이 돼야 되는데 특히 그 창조 경제로 유명한 그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예. 핀란드에서 제일 좋은 헬싱키 기술대학, 그 다음에 헬싱키 경제대학, 헬싱키 미술대학이 합해져 가지고 알토 대학이라는 예. 아주 유명한 창조적인 그 대학이 설립됐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 글을 쓰면서 저한테 코멘트를 주시는 분이 이전에는 경제계, 금융계에 계신 분인데 요새는 뭐 소설가도 있으시고요. 예, 예. 문학계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그런 융합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끼리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그러니까 미술 하시는 분들은 미술 하시는 분만의 우리끼리의 함정. 저희같이 금융하는 사람은 금융하는 사람들만의 우리끼리의 논리와 그 우리끼리의 함정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함으로써 여기서 빠져나와서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 얻고 말씀하신 대로 좀 소통하는 각 분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올해 우리 경제 시장 예술 작품을 좀 풀어주신다면 짧은 칼럼. 네. 그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예. 그 청장의 미켈란젤로가 그린 예. 네,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인데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뻗은 손한테 손을 이렇게 뻗고 있는 그림입니다. 예.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 위치가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조금 아래쪽에 있고 아담의 손이 좀 위쪽에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쭉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세가 불손하고 불경하리만큼 건방진 자세입니다. 다리를 딱 꼬고 손을 딱 얼치고 있어요. 그 밑에 하나님이 손을 뻗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창조 경제의 시발, 우리 1인당 GDP 4만 불로 가는 시동을 거는 한 해가 될 텐데 무엇보다도 창조적인 문화가 중요합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창조적인 생각이라는 하는 것은 아무래도 기성세대, 기득권보다는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에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들의 생각이 기존과 다르기 때문에 조금 건방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경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중요한 것은 이런 창조 경제에서 기성세대 또는 기득권 또는 기존의 큰 기업, 금융회사의 포용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 젊은 세대나 새로운 기업들이 많은 창의적인 생각을 내시고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잘 포용해서 우리 창조 경제의 어떤 좋은 출발을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지금 경제 사실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 위기, 경기 침체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6년째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많고 젊은이들은 또 일자리 잡기 참 쉽지 않거든요. 네, 네. 뭐 나오신 김에 새해 초 많은 분들에게 희망 주시는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보다 그 잘 아시는 푸시킨이 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 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서러운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올 테니. 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마음은 항상 미래에 살고 현재는 항상 슬픈 것.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세계가 온다 하더라도 마음은 항상 희망을 가지고 현재는 항상 슬프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고 견디면은 앞으로 좋은 2014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우리 경제는 올해 온기가 좀 돌 것 같습니다. 시장도 나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서 자본시장의 권력은 투자자에게서 나오고 금융시장의 권력은 금융소비자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말들을 유념해서 금융기관들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원장님 감사드립니다.